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 책 추천사 이벤트 당첨자 지난주에 공지했는데요. 아직 연락처 안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좀 예전에 댓글 쓰신 분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 약간 알편심 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결합거지란 말이 자주 쓰여요. 네. 이게 또 듣기만 하면 대단히 가난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거지가 됐다는 말은 아니죠. 네. 이게 자산 가격이 최근에 급상승해서 어떤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이 없는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벼락처럼 거지가 된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초조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꾸준히 진짜 조금씩 쓰면서 저축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 나는 정말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저축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뭔가 지금은 그런 나를 되게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감정들, 그리고 좀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주 큰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요, 이런 일로. 맞아요. 그때 공유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이미 나온 사건이니까요. 목동의 어떤 아파트에 한 부부에게 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부가 원래 경기도 쪽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아이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전세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되게 똑똑한, 그러니까 엘리트였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세에 집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로 산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최근에 집값이 쭉쭉쭉 오른 거.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아내는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랬고 남편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새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러니까 이 여자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부부싸움이 되게 잦았는데 되게 안타까운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집을 안 산 것 때문에? 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둘 사이에 6살 된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걔를 놔두고 그냥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 집이 뭐라고,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지, 저는 그 사건 보면서 너무, 이게 너무 끔찍한 지금 현실이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일상에서 그때 집을 산 자와 그때 집을 사지 않은 자가 되게 팽팽하게 지금 나뉘어서 그쵸. 대화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이 맴돌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코인, 그다음 주식 관련해서 이걸 이제 건전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독적으로,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장이 열리니까 맞아요. 밤새도록 그거를 보고 그 시세가 또 엄청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다음날 되게 피곤하고 일에 집중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중독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호소하면서 정신과나 상담센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해요. 저만 해도 주변에서 집을 샀는데 1년 새에 몇 억이 올랐다. 아니면 코인을 그때 샀던 게 묻어두고 있었는데 몇 배가 됐다. 그래서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노동의 가치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월급이 이거 뭐야? 그쵸.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영혼을 갈아서 일을 했는데 나는 요만큼 받고 그냥 클릭 몇 번 했는데 저렇게 몇 억씩 번다고? 막 약간 이래서 무엇을 하나? 그렇죠. 노동이 참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근데 대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내담자들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직이시고 꽤 돈을 많이 버시는데도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고 의미 없고 볼품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뭐 제목이 내 임금 푼돈, 벼락거제 좌절, 심리 방역 비상 걸린 기업들이란 제목인데,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싶은 동기가 안 생기겠죠. 맞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코인 시세를 열심히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 뭐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실제로 잃은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덜 받았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빼앗긴 기분을 느끼거나 이런 상태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정의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럼 언제부터 쓰였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사무엘 스토퍼라는 연구자가 미국 군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대요. 이 스토퍼가 그 미국 육군에 소속된 헌병 부대랑 항공 부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요. 50만 명. 원래 군대 심리학 연구 중에 맞아요. 군대에서 시작된 연구들 되게 많잖아요. 심리학의 발전이 군대 그리고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네. 사회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군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능력 있는 군인이 육군에서 장교로 진급할 기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헌병 부대에서는 다수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요. 항공 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대요. 그럼 헌병대가 좀 진급이 빠른 편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실제로는 헌병 부대에 는 진급이 늦은 편이었고요. 항공부대는 진급이 빠른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병 부대에서는 이제 자기 속한 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긴 발전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항공부대는 여기는 좀 안 좋아. 별로 이렇게 진급할 기회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를 이 스토퍼라는 학자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헌병 부대는 어차피 여기 다 진급이 늦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진급이 늦는다고 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렇지요. 근데 이 항공 부대는 어떤 진급이 워낙 빠른 부대니까 일정한 시점에 가면 진급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진급한 게 그렇게 기쁘지 않고 진급을 못하면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스토퍼가 말하기를 개인은 주변의 공동체 구성원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개인은 행복이라는 게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만족스러운 거고 여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불리하다. 나는 좀 못한다. 이렇게 느끼면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감 그리고 박탈감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랑 절대적 박탈감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절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딱딱딱 비교하는 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연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 보면 이 절대적 박탈감, 예를 들면 정말 너무 빈곤해서 당장 끼니를 거르는 수준? 그러면 이건 절대적 빈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체념하고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그걸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반사회적 행동도 더 많이 하고요.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고 좀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젊은 세대가 이 코인 광풍에 이렇게 뛰어드는 걸 보면 그 코인이라는 거 물론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그런 거대 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뭐 듣보잡 코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듣보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돼요? 알트코인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알트코인. 저는 근데 그렇게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서 듣보잡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코인에 막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도대체 이 상대적 박탈감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위험한 곳으로 우리가 막 뛰어들게 되는 걸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월터 런시먼이라는 학자가 상대적 박탈감의 전제 조건이 4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나는 그것이 없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셋째,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다. 넷째,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에다가 뭐 돈이나 집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쟤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내가 없는 걸 쟤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상황이 되게 부당하고 억울하고 왜 나는 못 갔는데? 그치,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되게 호의호식하고 이랬을 때, 신분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왕은 당연히 왕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랑 나랑 친구였는데, 너는 지금 맞아. 코인으로 지금 몇십억의 부자가 되고, 아니면 너는 아파트 그거 샀다고, 지금 자산가가 되고, 나는 지금 이게 없고. 전세를 전전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그 마지막에, 그쵸. 나는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라는 게, 그게 되게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대단한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뭔가 큰 기업을 일군 기업가를 보면서 나도 저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랑 뭐가 다르길래 저 사람은 회장이고 나는 일개 사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그쵸. 뭐 주식, 코인 이런 거는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들고 막 배가 아프고 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바로 그 마음이죠. 네,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속담이에요. 사촌은 나는 아니지만 되게 가깝고 비슷한 존재라는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랑 너랑 비슷했는데 왜 너만 앞으로 가? 이런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 상대적 비교를 통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들한테도 나타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 2마리의 원숭이 실험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2마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놓고 원숭이를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켜서 보상으로 음식을 줘요. 근데 이 1번 원숭이한테는 이렇게 재주를 잘 부리니까 오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오이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래요. 시원하고 맛있죠. 아삭아삭. 그래서 보상으로 받고, 그러니까 막 맛있게 먹어요. 막 신나가지고. 근데 옆에 2번 원숭이한테 보이는, 옆에 우리의 원숭이한테 똑같이 그 훈련을 시키고, 똑같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달달한 포도를 줘요. 그랬더니 이 옆에 원숭이가, 뭐야? 왜 나한테는 오이 주고 나한테 포도 줘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예차례가 됐을 때 그 훈련에 성공을 했을 때 오이를 줬더니 오이를 그 실험자한테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옆에 애가 포도를 먹는 걸 보고 이 오이는 맛없는 오이가 된 거죠. 아니, 여기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다 담겨 있네요. 너나 나나 똑같은 재주를 부렸는데. 그렇죠. 똑같이 했는데 왜 너만 단 걸 먹어, 이거네요. 그리고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끼면 좀 우리가 위험 감수도 하고 막 화도 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또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싫어서 느낄까봐 엄청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선택이나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네.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런던의 한 교수가 이제 예전에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2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연봉을 5만 달러 받고 다른 사람은 2만 5천 달러를 받는 조건. 2번째 조건은 너는 10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은 25만 달러를 받는 조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물어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는 5만 달러를 받느냐 10만 달러를 받느냐의 문제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10만 달러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첫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만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싫다는 걸 격렬하게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받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받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그쵸. 우리도 그동안 아마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좀 이상한 선택이나 행동을 엄청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소비일 수 있어요. 한 연구를 보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왜 그렇게 또 잘나고 부자들이 많아요? 막 호캉스 막 다들 무슨 특급 호텔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피드에 노출된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사는 동조 소비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이나 필요도 없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물건을 사는 행위나 이런 소비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 왜 달리 셀스타그램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해서 따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동복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의 집 애가 너무 예쁘게 옷 입은 거 보면 우리 애는 왜 안 예쁜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아동복을 쇼핑해요. 근데 사실 불편해서 입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혼자 사는 것 아닌 이상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아예 안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느끼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거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도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뭐 개인의 노력이나 마음가짐만으로는 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이제 선택이나 리스크 테이킹의 여부로 결과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선택만으로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샀다든지 뭐 어떤 주식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코인 열차에 탑승했다든지 이런 하나의 선택만으로 너무나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간극이 막 우주의 간극처럼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병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각성과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어요, 우선은. 네. 다르게 말하면 어떤 꾸준한 노력을 쌓으면서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어떤 투자의 형태로 했을 때도 또 그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공평함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제도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한 공평함은 없죠.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니까요.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주식을 하고 나서 그 주식을 또 중간에 사고팔고 이런 선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지만 어떤 걸 예를 들면 뭐 코인을 하나를 했다든지 그걸 안 했다든지로 결과가 너무 간극이 벌어지는 이런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끔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제도로 보완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좀 우리가 탈출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집값 정책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집값은 좀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사실 의식주 굉장히 기본적인 거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무슨 자산의 격차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안정,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알편심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고민해 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제가 이런 쪽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뭐 카페나 뭐 이렇게 약간 블로그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뭐 되게 잘 기능하시는 분이고 되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서울에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약간 자조 섞인 말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투자를 잘하고 안 하고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된 것처럼 자산이 얼마냐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 서로 막 얘기를 나눌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면서 만난 내담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되게 열심히 저축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주변에서 주식이니 코인이니 막 이렇게 돈 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뭐 했나 싶다. 바보 같다. 이러면서 약간 우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자기를 되게 자책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들여다보면은 그 와중에 30대 초반이면 얼마나 돈 쓰고 싶겠어요. 근데 흥청망청 돈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해온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되게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번 사람들 얘기가 없었어도 자기를 자책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잘한 일이잖아요. 조금 자기가 잘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은, 자기랑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너는 그쵸.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막, 이런 말 은근히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만약에 이제 옆에 사람이 뭔가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면 넌지시 제안할 수 있는데 약간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담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내담자한테 그러면 그게 좀 괴롭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해 보자고 했더니, 뭐, 초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저축만 하는 건 좀 현명하지 못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지금 좀 경제 공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좀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투자를 좀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살펴보니까 이분은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향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책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치가 그 부의 축적, 그것이 유일하냐. 정말 그렇게 제가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 우리가 결국에는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를 평가를 달리하고 있지 않았나. 그게 정말 의미 있는 평가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라는 그게 물질이 눈에 확 띄고 보이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기회라는 건 또 오거든요. 이 30대 초반도 얼마나 젊어요. 창창하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드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알아봤지만 굉장히 계속 적금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거기에 또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후회의 감정에 빠져서 자책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굉장히 힘든 것이 이 후회의 감정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자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도 뭘 또 후회했나요? 내가 그때 왜 삼성전자를 요만큼만 샀을까? 더 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주식이든 뭐든 이게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맞아요. 안 사면 왜 안 샀을까? 사면 왜 그거밖에 안 샀을까? 그쵸. 그리고 항상 뭔가 고점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지 왜 안 팔고 아직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 100만 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주는 뭐 이점도 있어요. 자기를 좀 이제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 이점만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이게 좀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서 복귀해서 그러면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 정보로만 활용하고 근데 후회하는 게 뭐 어떤 효용이 있어요. 자기를 자책하고 그냥 에너지 낭비만 하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후회하는 데 쓰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 뭐 다른 편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here and now에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둬보자.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냥 후회를 즐기는 것 같아요. 후회 중독증?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후회의 효용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통해 뭔가 배우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후회하는 바는 늘 똑같아요. 그때 더 살 걸,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걸, 이런 후회를 하는데 막상 제가 과감한 투자를 하느냐?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인 걸 제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재미삼아 후회하는 듯이 그쵸.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넋두리나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건지 좀 자기 자신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약간 소소한 팁인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좀 그래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처음 투자할 때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지나간 저의 이렇게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하는 그런 글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약간 후회에 대해서 자책만 하고 감정의 낭비만 하고 있다면 좀 글을 써보시는 거, 남겨보시는 거, 기록을.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후회를 계속 반복하느냐, 후회를 통해 배우느냐의 차이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실행해 보는 것에 대한 좀 예시가, 이제 40대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집이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작년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면 막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고,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 당시에 뭐 LTV 규제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대출이 막히니까 막 분노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집 살려고 하는데 맞아. 대출이 막히냐. 물론 그분이 이제 그 우울의 문제가 이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아니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렇게 후회만 하느니 집을 사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하기를 좀 집 사고 나서 우울이 좀 해소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집이긴 하지만 이분은 뭐 직업이 좀 탄탄해서 대출금 갚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결정할 때 내가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맞아. 어떡하지? 이래서 결정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투 잡는다?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살 집이니까 떨어져도 크게 후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생각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원한다고 누구나 집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지나간 걸 계속 후회하고 어쩔까 저쩔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결정하고, 이런 것도 어떤 자신의 뭐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집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영화였어요. 되게 유명한 노매드랜드? 상품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영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집이 있는데 그런 삶을 또 동경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집을 안 산 이유가 못 산 거지만 옛날부터 저는 좀 약간 노마드적인 삶을 내가 지향한다. 이래서 집에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샀고 안 샀고 어쨌든 이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집값이 막 오르고 막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커져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가 없고 별로 그렇게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뭐 거짓말 주식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주식도 뭐 대단히 막 뭐 이렇게 막 무슨 코인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되게 저는 이제 꾸준한 노후 대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집도 막 집 없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집이라는 건 그냥 자산, 뭐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오롯이 주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어떻게든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마드랜드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후회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제가 후회를 취미로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가 뭘 가졌다고 하면 그거랑 비교해서 후회하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후회부터 하고 부러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 번째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할 때, 뭐 투자든 아니면 뭐 그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하든, 이게 내가 뭘 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좀 점검해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주식 광풍이니 코인 광풍이니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대부분은 이거에서 낙오될까봐, 막차를 놓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 우리가 흔히 포모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무턱대고 신중하지 않게 편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상대적 박탈감이 나랑 너랑 똑같은데 왜 너만 앞으로 가?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 같았는데 나중에 다른 세계에서 못 만나게 될까봐 붙잡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커지는 것 같고, 또 일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투자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대화에 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 그룹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냥 자기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친구 따라 투자하다 강남 갈 수도 있겠네요. 아멘. 그런 것처럼 뭐 물론 어떤 뭐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는 건 좋죠.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단지 이게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코인도 계속 떨어지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오르기만 하는 건 없다,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투자의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막 떼돈을 벌겠다? 내지는 뭐 빨리 은퇴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막 무리한,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점검하고 하시면 그거에 맞는 어떤 적절한 행동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랑 저희 남편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 샀어요. 근데 저는 10만 원. 아유, 그걸 또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되게 조금이라고 하지만 되게 많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10만 원 샀습니다, 10만 원. 근데 제가 남편한테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은 이 코인이 돌아가는 세상에 자기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실체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 지금의 트렌드라면 그것을 좀 공부하고 싶고 너무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큰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좀 사회의 변화를 가까이서 경험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10만 원은 저는 적절했다라고. 네, 공부하는 셈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분은 자기가 이거를 사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하신 거니까 아마 10만 원이 영원이 돼도 뭐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트렌드를 너무 이 무서움을 알았다. 네. 이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사실 투자라는 게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굳이 남하고 막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은 쉽지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교라는 게 맞아.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이걸 좀 착시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냥 내 얼굴은 똑같은 내 얼굴인데 내 주변에 진짜 막 연예인 같은 요만한 얼굴 가진 사람 옆에 찍으면 내 머리 왜 이래? 싶고 맞아요. 또 상대적으로 또 후덕한 그런 얼굴 크기 인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옆에 있으면 또 만족스럽고 그 남자분들 중에 그거를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머리가 커서 여자분들 옆에서 굉장히 빛나게 해드릴 수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얼굴 크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이 되게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이든 뭐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걷어내고 딱 내 것만 보면 어떤 크기가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의 걸 보니까 착시처럼 어떨 땐 되게 커 보이고
어떨 때 똑같은 건데 되게 작아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막 서로 막 수익률 비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스로 30% 벌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막 100% 벌었다.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내 수익이 초라해지는 거죠. 맞아. 그리고 나는 100% 벌어서 막 신났는데 옆에서 무슨 어떤 코인으로 막 1000% 벌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말한 그 착시 효과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은 뭐 10배 벌었대. 그런데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거든요. 10만 원 놓고 10배 돼가지고 100만 원 됐다고 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뭐랄까, 요즘에 하도 언론에서 막,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모 기업의 신입사원이 몇십억 벌어서 퇴사했대요. 이런 게 나오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존중하며 버티기, 존버의 심리 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에서 누구는 뭐 몇십억 벌어서 퇴사했다.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그런 무용담만 나오는 거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나 보다. 그럼 난 뭐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오히려 거기 그런 투자에서 잃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 주변엔 다 이렇게 수익을 얻은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3명 중 2명이 손실을 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3명 중 1명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배합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좀 분명해져야지 이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동생하고 했던 얘기에서 그걸 좀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전한 주식 투자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초에 주식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묻지마 투자하고 뭐 젊은이들이 막 엄청 진입한다 이런 들으면서 제 동생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얘도 그런 상황 아니야? 이래서 이제 카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주식 투자 안 하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주식 투자 안 해.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 노후라서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내 성향이 주식에 안 맞아. 일과 회사에 에너지 쏟는 것이 난 투자라고 생각해. 이런 거예요. 멋지다. 그 회사 어디예요? 상장했어요? 상장 안 했는데 투자할래? 근데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제 동생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사실 주변에 왜 없겠어요. 막 뭐 주변에서 뭐 주식했네, 코인했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있을 텐데도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얘는 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아까 생존자 편향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좀 소문이나 이런 근거 없는 그런 가십거리에서는 좀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이걸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막 벼락거지 이런 걸로 검색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는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마음이 답답해져 오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뭐 노동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서 일하기 싫다, 어떤 사람은 수익률 자랑하고, 뭐 댓글에서는 나는 왜 그게 안 되냐, 뭐 이러고 있고, 아파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검색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계신다면은 이런 뉴스나 소문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무용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는 굴레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에 노출되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제 주변에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집을 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우울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집을, 그때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한동안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거나 너무 투자 하는 사람하고는 좀 안 만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뭘 할 수가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자책하게 되고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전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자신이 좀 벼락거지가 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시다면 이런 뉴스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집 사고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럼요. 아니죠. 저희 다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나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남 따라 두려워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무모한 투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게 만들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되게 쉽게 돈 버는 것 같은 갑자기 재산을 팍 늘린 것 같은 사람들도 사실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코인 시세 변동하는 거 좀 보세요. 이 막 몇 천만 원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러는 거를 24시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봤는데 달까지 가자라는 소설을 봤어요. 이게 세태소설이라고 하죠. 시류소설.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 너무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게 여기 인물들이 코인에 투자하면서 겪는 희노애락을 엄청 진짜 필력이 좋은 작가가 네, 장유진 작가라고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 표현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간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생생한 불안,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힘 이런 걸 옆에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들도 정말 애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느끼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쏟는 노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데 좀 이런 주문? 아, 저 사람도 되게 애쓰고 있다. 저 사람도 나름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 라는 말을 되뇌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 사람 되게 돈 벌었네. 큰 부를 이뤘네. 와 쉽게 돈 번 것 같네. 이렇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면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이랬겠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떤 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막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각자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남의 그러니까 사실 부라는 것도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되게 운이 좋나 보다. 맞아.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복편에서도 말했지만 행복 자체가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억을 번 사람들은 몇백억을 번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더 이상 벌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으면 이 돈을 또 어떻게 굴리나
또 이 돈 갖고 또 어떻게 멋지게 사나? 이거 갖고 또 고민하고, 그렇죠. 고민은 끝이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개인 자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마까지 벌었는데 그게 이렇게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 금액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이전 거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 내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가액이 떨어졌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 그때 굉장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거를 견뎌냈거든요. 왜냐면 그 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는데 그때 그걸 견뎌내고 어쨌든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때를 하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전에 고점이었을 때로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둬야 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시점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겠네요. 네. 어디랑 비교할지 선택해서 이왕이면 좀 덜 불행하게 좀 행복한 비교를 하려면 해라.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알편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괜한 비교로 자신을 좀먹기보다는 내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지금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